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대구에서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학교 앞에 정차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등하굣길에 학교 앞 정차가 줄어들지 않는 건 스쿨존에서 학생들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구역, 이른바 드롭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스쿨존 750여 곳 중에서 드롭존이 설치된 곳은 단 8곳뿐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가 많아서 도로 여건상 드롭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학교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승하차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의 스쿨존 교통사고 사상자는 1,200여 명으로 전체 사상자 수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곳인데요. 아이들이 매일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보완과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성서 나들목부터 유천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이동하고 하원 옥포 나들목에서 속도 많이 줄입니다. 옥포 분기점 16km 지점부터는 1km 정도 정체를 보이면서 답답한 모습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일대 1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대구 포항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 구간으로만 속도 약간 줄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봉교부터 차간 간격 좁힙니다. 이어 신천교, 경대교까지도 답답합니다. 월곡로는 월성남 내거리에서 상인 내거리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앞두고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합니다. 대학로는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달고발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 차량 가득 몰렸다가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는 5도, 포항은 7도로 전날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포항, 김천이 21도로 예상됩니다. 극심한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6도, 습도는 6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어제였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이 박사리 일대에서 이 빨치산에 의해 죽거나 다친 이 마을 주민 34명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 결과 1949년 10월경에 이 박사리 인근 마을 주민이 빨치산의 근거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군경 합동으로 빨치산 토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이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이 보복으로 1949년 11월 29일 이 마을을 습격한 사건인데요.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34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32명이 사망했고 2명은 또 이 상해를 입었는데, 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네. 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이 피해를 줬다. 때문에 공식 사과하고 이 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해야 된다. 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박사리 사건 유족 중 한 명은 이 진실 규명이 내려졌으니까 조금은 보람이 있다면서도 이게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제주 4.3 희생자에 준하는 이 보상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4.3 사건 희생자들은 지금 1인당 약 9,800만 원 정도 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이 나더라도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도 나이가 많고 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도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좀 나서서 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예,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이 절차가 상당히 또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신청을 받는 기한이 올해 12월 9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인권 침해, 또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까지 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와 나의 가족이 입었던 피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사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그 노동자 사망 사고에 그 원청 회사 그리고 대표 이사가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이 원청 업체와 해당 업체의 대표 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또 원청과 하청 업체 또 두 업체 소속의 현장 소장 각 한 명씩 또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 노동자 55살 B 씨는 지난 3월 29일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서 철골 구조로 된 지붕층 외부 계단에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에서 약 11m 아래에 있는 1층 바닥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예. 검찰은 당시 B 씨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같은 날 숨졌는데 그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의 노동자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원청회사와 대표이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좀 다하지 않아서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그 안전보건 경영 방침 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등을 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네. 현장 소장은 안전대 부착 설비 그리고 고소 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 사망 사고에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판단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 국내 첫 번째 사례라고 이제 검찰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이런 사고가 좀 벌어졌다면 그 원청사는 안전보건 책임자, 즉 현장 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랬겠죠. 이 법 시행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는 게 건설 현장에 검찰의 대해서. 설명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호 사건이죠. 그 두성산업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망 사고가 아닌 그 직업성 질병에 관한 혐의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번째고 예.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것도 첫 번째.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정부가 올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에는 국가의 보호를 종료하고 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전국으로 보면요. 그 보호 대상 아동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한 2만 4천 명 수준입니다. 근데 매년 이제 보호 기간이 끝나는 이런 자립 준비 청년이 2,500명 정도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매년 추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 아동이 이제 아동 양육 시설 거주자가 530여 명, 공동 생활 가정 거주자가 50여 명 등이고 이
중 독립을 준비해야 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100여 명과 20여 명 정도입니다. 네. 올 들어 이제 보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연장 중인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이제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당초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자립해야 하는 기존 규정을 바꿔서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을 하고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거든요. 네. 지자체에서도 보호종료 청년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이나 수당 규모를 늘리는 등 어쨌든 이 금전적인 지원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포함해서 이 상당수 지자체가 올해부터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내년에는 1,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 자립준비 청년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1년에 200만 원가량의 생활안정금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활용품 구입비 200만 원, 또 자립체험행사 연수비 15만 원 등을 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립정착금이란 거는 처음 자립할 때 주는 어떤 목돈 개념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일시금입니다. 일시금인 거죠. 생계를 이어갈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정서적인 돌봄도 참 필요하겠는데 18, 24 홀로서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서 좀 인권 사업을 벌이는 그 고아 권익연대도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합니다. 보호시설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 일시금 이런 목돈을 쥐고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간 뭐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게 좀 많은 데다가 그렇죠. 혼자 또 돈을 제대로 관리해 본 적도 없으니까 금방 경제적으로 바닥이 내고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담당했던 전문가들도 이런 좀 비슷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혼자 되는 어떤 고립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을 반영한 지원책도 있나요? 네, 지자체마다 뭐 이런 지원책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는 이 경제와 금융, 주거관리,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등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이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과 광주는 완전한 독립을 하기 전에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체험하는 생활관에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혼자 식사와 빨래를 해결하면서 이 정서와 진로 지원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구의 경우에는 이 5명의 전담 요원을 배치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또 취업도 알선하고 이 사후 관리까지 담당할 계획입니다. 네,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 이게 계획인 거죠? 아직은 지원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정부가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 인력 120명을 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과 대구, 또 울산, 세종, 강원 등은 좀 전담 기관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전체 전담 인력도 한 30명 부족한 한 90명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대구의 경우에는 올 1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그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한 4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전반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모에 응하는 곳이 없어서 좀 늦어졌고요. 지금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후 대구 YMCA가 뒤늦게 위탁기관으로 좀 선정이 됐지만 채용이 어려워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채용이 좀 순탄치 않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자립 지원 업무가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또 업무 기피 현상이 그래서 좀 심한 건데 그 전담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 또는 정신건강 자격 1, 2급과 복지사업에서 한 2에서 4년 이상의 좀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부터 전담기관을 운영 중인 그 부산의 경우를 보면요. 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런 요건 완화보다는 자격을 가진 인력
인력에 대해 대우를 해줄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합니다. 네. 현재 아동과 청소년 지원 영역에 비전문가들이 좀 많아서 갈수록 아이들을 위한 좀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인력 공급이 좀 어렵겠지만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이런 아동 자립 지원에 대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예, 또 대우를 또 잘 해주면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립 지원 전담 인력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 만 18세 또는 만 24세 이 이후에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 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 5년 동안요? 네, 자립준비 청년과 상담을 하고 주거, 교육, 취업까지 이 필요한 서비스를 좀 파악한 다음에 이를 제공하고 이 자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 계획대로 내년까지 180명을 배치한다고 해도 1인당 이 관리해야 할 자립준비 청년이 67명이나 됩니다. 너무 많은데요? 네, 해외에서는 1인당 20명에서 30명 정도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약 400명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충분히 자립준비 청년과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제도와 정책이 지금 보니까 보완 중인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딱 그 정착된 게 없잖아요, 제도가.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동권리보장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0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그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주관적 자립 준비 정도가 10점 만점에 경제적, 심리 정서적 또 사회적 자립의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이 경제적 자립 준비가 4.8점, 절반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심리 정서적 자립 준비가 6.1점. 사회적 자립 준비가 6점으로 경제적 자립 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가장 낮았습니다. 실제로 보호 종료 아동과 일반 청년,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25세 일반 청년을 좀 비교한 결과 보호 종료 아동의 실업률 비율이 33.8%였는데 이게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반면 상용 근로자의 이제 비율이 일반 청년이 이제 70.6%였는데 보호 종료 아동인 이제 47%보다 한 23%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과 좀 인력으로 이런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 네. 보호 종료 아동의 지원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좀 말을 들어보면 기간을 조금 더 넓게 보고 또 섹션을 나뉘어서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인 친구들에게도 이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예. 하는 조언을 합니다. 그 어제 보니까 대구 서구의회가 관내에 있는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을 저도 전한 바가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준비하는 시점인데 이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기다가 여성가족부도 일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논의도 했지만 이 부처가 맡는 역할이 또 달랐고 이것이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또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맡아야 했던 업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그리고 이 폐지가 될까 말까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면 이 결국 현장에서도 혼선을 빚어서 이 지원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정부도 지자체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보신 분들도 좀 있겠지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알죠. 여기 여주인공이 있는데 물론 자립준비 청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채 빚에 시달리던 이 주인공이 홀로 할머니를 좀 보살피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 그 할머니를 혼자 보살피는 상황을 보고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제도를 좀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어른이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그 조례 등의 형태로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무엇보다 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보호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은 이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작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뭐 공과금을 내든 거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방법, 뭐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좀 우연히 알게 됐다는 이런 응답도 있거든요. 우연히요.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좀 어떤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보완책을 좀 두텁게 만들고 이런 또래 청년과 좀 정책적 혜택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을 시스템화하는 등 이런 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먼저 찾기 전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살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또 살고 있는 건물에 화재가 일어나는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대구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지하철 1, 2호선에 있는 28개 역에서는 매달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 방법, 또 응급 상황 발생 시의 심폐소생술법, 또 화재 시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거네요.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네. 저는 어제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범어역을 찾았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대구교통공사 영업기획부 오순섭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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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 요청입니다. 도움 요청 두 손 드시고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럼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에서 제일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사람 지적하면서 119 신고 좀 부탁합니다. 119 신고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자 오른손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거긴 노란 모자 쓰신 분 자동 제세동기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가슴 압박을 합니다. 반드시 얼굴 보고. 왜 얼굴 보냐면은 쓰러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정확하게 가슴 누르다 보면 이분이 눈을 떠요. 이분이 살아났는데도 계속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얼굴 보고 자 눌러요. 자 3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심폐소생술 요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공호흡이 좀 하기 어렵다면 흉부 압박이라도 계속해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또 보여주시고요. 참 이런 생활안전교육이 정말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누구든 정말 배워두면 좋은 교육인데요. 그럼요. 2분만 시간을 내서 정확한 방법을 배워두면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은 흉부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합해서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5세트를 하는데 2분 정도 걸리고요. 자동 제세동기가 2분마다 심전도를 자동으로 재분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또는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요. 교육을 진행한 강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민 대상으로 해서 심정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살아있는 분에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분 중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초기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 위치입니다. 젖꼭지와 젖꼭지 중간 그 지점을 심장이 있다고 보고 그 위에 손꿈치를 올려서 쓰러진 분과 내 팔이 90도가 되도록 그런 다음 새끼손가락 깊이 정도로 눌러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평상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참여는 못하고 눈으로 보던 분인데 실제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있네 해서 오셔가지고 실제 체험을 해보시니까 너무 좋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기쁨,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참여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항상 환영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날 심폐소생술을 배운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달서구에 사는 김지연입니다. 아이랑 지하철 이용하러 왔다가 심폐소생술 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봤다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 하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체험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이런 간단한 시술을 배울 수 있으면 저한테 처방도 하고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배워보자고 해서 배웠어요. 한번 해봤을 때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 정도만 해도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체험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따라하기도 좀 이거는 힘이 든다 이랬는데 두 번째 하니까 안 그렇고 영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다 걷어 올렸어요. 확실하게 배워갖고 가려고. 집에서 텔레비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한다 해도 하다가 못하겠다 익하고 말았다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체험을 한다니까 내가 스승치 않고 내리자마자 바로 일로 왔어요. 정말로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박수가 막 나옵니다. 정말로. 교육 이거는 너무 필수적이고 누구나 다 배워야 될 것 같고 너무 유익합니다. 대충은 정도는 알았지만 확실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위급상황에 오늘 배웠는 게 쉽고 간편하고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수요일 지하철역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 꼭 한번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이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어제와 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